수면을 통한 치과 진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겠죠. 다 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 임플란트, 치과에서 하는 수면 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은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진료가 다 끝나 있고, 그래서 요새 치과에서도 수면으로 진료를 많이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사랑니를 발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하는 수면 진료, 수면을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전신 마취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럼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잠을 잡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하에서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산소 호흡기가 꺼지면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약간 잠을 자는 느낌의, 그렇게 깊지 않은 어느 정도의 진정 정도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의식화 진정요법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기가스, 그 다음에 정맥내 투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소아치과에서 할 때는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작은 어떤 진정에도 금방 잠이 듭니다. 지금 보여주는 경구약, 먹는 약이겠죠. 그 다음 가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아이들한테는 진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크랄이라고 하는 시럽을 먼저 먹으면 한 3-40분 있으면 아이들이 좀 잠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웃음가스라고 하는 아산화질소, 나이트러스 옥사이드인데, 그것을 투여하게 되면 그 진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짧으면 한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안에 아이들이 충치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은 좀 달라요. 어른에서는 이런 약과 가스로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진정을 얻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이걸 해본 적이 있는데, 소기가스 이거를 이제 코에 대고 이렇게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마셨을 때 좀 알딸딸한 느낌?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어느 정도 마취를 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소리가 돌려도 환자가 계속 수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맥내 투여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임플란트 시술 시에 필요한 거는 아이들처럼 30분 있다가 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투여하자마자 바로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진정에 도달해야 되고요. 또 수술할 때 깨어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깊이의 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적정 깊이가 이제 수면이 이루어지는 깊이라고 하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수면에 이르게 됩니다. 정맥내 투여를 하게 되면 한 1분 이내에 바로 수면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술 시간 동안은 계속 그 수면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고 하면 서서히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혈관에 직접 진정제를 투여했을 때의 효과이고요. 만약에 먹는 약과 소기가스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진정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고요.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어른들 대상으로 하면 얕은 깊이를 유지하다가 깨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자들의 어떤 공포를 없애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면, 약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그 작용이 미치는 거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폐를 통해서 흡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화기관의 소화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가스 같은 경우도 폐를 통하여 흡수되기 때문에 폐의 상태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흡수율이 다른 거죠. 약을 투여했는데 흡수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진정에 이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맥내 투여가 효과적인데, 혈관을 통해서 바로 약이 전달이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이런 진정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각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미다졸람은 굉장히 약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타민 같은 경우는 효과가 빠르고요. 진통의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다졸람은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미다졸람이고, 케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0.5cc 이상 투여하는 것을 좀 꺼려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많이 선호하고요. 보통 우리가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이 있죠. 근데 사실 프로포폴은 오남용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포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포리아라고 어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가 아니어도 프로포폴을 맞으러 우유주사 맞는다고 많이 다녔었잖아요. 정부에서는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과에서는 웬만하면 미다졸람과 케타민으로 보통 진정을 이루게 됩니다. 정맥 내에 이렇게 약을 투여하게 되면 적절한 깊이로 되고 빠른 시간에 진정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정 시간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그럼 이렇게 환자가 수면에 이르게 되면 술자는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수술 전에 환자의 혈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마다 혈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혈압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상혈압, 어떤 사람은 약간 높은 고혈압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혈압을 술전에 쟀는데 110에 70 정도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수술 중에 130에 80이 되었다, 90이 되었다. 이러면 굉장히 혈압이 높아진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심장에 물이 가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130에 80, 90이다라고 하면 정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갖고 있는 고유 혈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술전에 혈압을 체크해서 그 사람의 혈압을 알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수술 중에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일단 맥박을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밑에 나오는 게 맥박이고 이 위에 나오는 수치가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거의 95에서 100 사이를 유지해야 정상이고, 맥박은 60에서 100 사이를 유지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맥박이 높아진다, 수술 중에, 그러면 환자가 깨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그냥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맥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로 잘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이 잘 끝나고 나면 환자는 즉각적으로 귀가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충분하게 그 진정제가 효과가 떨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귀가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입안 수술을 하면 누우면 안 됩니다.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대어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좋고요. 서서히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약간 기댄 채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히 깨고 나면 보호자 동반하에 귀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을 통한 치과 진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포라고 했는데 꼭 공포가 아니어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더라도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치과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겁나서 못 가겠어. 꼭 뭐 트라우마나 공포가 아니어도 치과에 오십시오. 그러면 다 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좀 필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을 앓았다, 이런 분들은 심장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도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과한 운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역시 근데 이런 분들이 치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좀 있어서 혈압이 한 140에 한 80 정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160에서 한 100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면을 하여서 진료를 하게 되면 평상시 혈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을 통한 진료가 권장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 역시 심장이 항상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수면을 통한 진료가 권장됩니다. 뇌졸중 역시 마찬가지고요. 천식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역시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기관지 수축이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면 진료가 권장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치과 진료할 때 굉장히 고려할 점들이 많아요.
일단 마취할 때 들어가는 마취제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바로 혈관 수축제입니다. 혈관이 이런 분들에게 수축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취제의 용량도 조절을 해야 하고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또 혈액순환제나 그런 혈관에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쓰는 약들, 진통제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엔세드 계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이런 거는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타이레놀을 많이 드시게 되죠. 어쨌든 전신질환 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천식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치과 진료 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수면을 통한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수면 진료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치과 하면은 좀 두렵고 무서운 분들이 많죠. 다 오십시오. 수면으로 다 진료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어떤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면을 통한 진료를 하고 되게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또 뭐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치과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치과에 와서 적극적으로 수면을 통한 진료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